저는 미숙, 69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며 제 아들은 며느리의 부모를 선택하고 저를 짐작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10배로 갚아주었고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 똑똑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40년 동안 학교 행정직으로 일하며 준서가 겨우 7살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청구서와 대출을 갚았고 휴가도 새 옷도 심지어 건강까지 희생하며 아들에게 인생의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보내고 대학 학비를 대주고 결혼식 비용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평생 모은 500만 엔을 내어주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손주를 키우는 데 도움도 주고 가족과 함께 은퇴 후를 보내며 오랜 세월의 고생 끝에 제가 일궈낸 집에서 드디어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갔을 때 괜찮은 듯 보였지만 곧 준서와 그의 아내 지현은 저를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한 엄마가 아니라 원치 않는 손님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도 안 되어 그녀의 부모가 저와 상의도 없이 들어와 욕실이 딸린 안방을 차지했고 저는 집 뒤편의 작은 6평 남짓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아늑한 공간이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건 지현의 부모를 우선시하고 저를 집 한 구석으로 밀어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그 불평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현은 그녀의 부모에게는 건강을 고려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주면서 저에게는 간도 안 한 밋밋한 음식을 주고 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특별식에는 수천 엔을 쓰면서도 제가 간단한 종합 비타민 하나만 부탁해도 연세에 비해 강하시잖아요 라며 무시했습니다. 집안일은 전부 저에게 떠넘겼고 제 나이나 관절염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현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청소, 빨래,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셔야죠 라고 했고 그 사이 그녀의 부모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제 아들 준서는 이 불공평함에 대해 한 번도 나서서 저를 변호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고열로 아파 쓰러졌을 때조차 그들은 저에게 저녁 준비는 하실 수 있죠? 오늘은 부모님 장 보러 가느라 바빠서요 라며 식사를 부탁했고 반면 그녀의 어머니가 재채기 한 번만 해도 준서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영양제를 사다 드리며 이틀이나 회사를 쉬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 생일에는 값비싼 선물과 호화로운 식사가 준비되었지만 제 69번째 생일은 냉장고에 남은 케이크 한 조각과 하루 늦은 건성의 사과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하인처럼 취급받았고 빨래 개는 법이 틀렸다 몇 꾸중을 들었고 구식 생각은 이 현대 가정에 맞지 않는다며 양육에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현이 친구와 통화하며 정말 짐스러워. 그냥 요양원에나 가셨으면 좋겠어. 모두가 편할 텐데 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그 순간 저는 제가 평생 바쳐온 희생이 이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어느 아침 준서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현 부모님이 계속 계실 거라 어머니는 우리가 임대한 작은 원룸으로 옮기셔야겠다 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시니 연금으로 월세 내시면 되겠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소된장국 그릇을 움켜쥔 채 지현은 대화에 관심도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돈을 보탠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묻자 준서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혼자만의 공간이 더 좋으실 거예요 라며
지현이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아 더 평화로운 집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들에게 저는 그저 임시 거주자, 조용히 치워야 할 불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미 손주들에게는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간다며 마치 신나는 변화인 양 포장해놓고 제가 쫓겨난다는 사실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제가 고른 커튼, 제가 산 가구, 제가 마련한 주방가전이 보였고 그 모든 기여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현의 부모는 제가 산 의자에 편히 앉아 TV를 보며 제가 꿈꿨던 가족의 집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고 저는 이제 어머니의 자리는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제가 조용히 떠나고 이 굴욕적인 상황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길 바랐지만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내 성인 삶 전체를 쏟아부으며 지치지 않고 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내 꿈을 포기해가며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 나에게 모든 것을 빚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위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조용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든 집에서 그들이 나를 지워버리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책상 서랍에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들고 집의 단독 소유주가 분명하게 나로 명시된 등기부등본과 내 이름으로 된 각종 공과금, 재산세, 대출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계약서에 이름만 올려놓고 계약금만 도운 공동 서명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집은 내 이름으로 내 퇴직금과 생명보험금, 수십 년간의 저축을 모아 완전히 내 돈으로 산 것이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내 계획을 실행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력해질지 깨달았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 삶을 되찾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먼저 오랜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즉시 전화를 받으며 내가 그들을 퇴거시키고 집을 팔 모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이어 은행에 전화해 준서의 모기지에 남아있는 공동보증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내가 단독 소유주이므로 부동산과 연결된 모든 계약과 계좌를 해지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받았다. 나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 각 공공요금 회사에도 연락해 월말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내가 떠난 뒤 내 이름으로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과 저축에서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치해 준서나 지현이 나중에 어떤 권리를 주장해도 내 자산이 분리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즉시 매물로 내놓는 비공개 상담 일정을 잡았다. 아들의 가족이 미리 눈치채지 않도록 공개 광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계획의 각 단계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그들이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이 뒤집힌 상황을 맞이할 순간을 그리면서 낯선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무력하다고 믿었지만 이제 곧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짐짝이라 불렀고 내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해 뜨기 전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준서를 위해 내가 바친 모든 희생의 순간을 되새겼다. 그의 등록금을 대느라 주말, 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며 식비를 아끼려고 끼니를 거르고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쌓여가는 청구서를 감당했던 시간들. 그게 그를 학교에 보내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바랐을 삶을 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끝도 없는 줄을 섰던 기업, 동료들이 휴가를 갈 때 나는 남아 있었고 가족 모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 거절했던 일들.
그 모든 순간에도 준서에게는 원하는 꿈을 마음껏 좇으라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믿었으니까. 대학 시절 그의 월세를 내주려고 소액 대출을 받았고 첫 차를 사겠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사무직에서 이중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결혼할 때도 망설임 없이 돈을 내주었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 경제적 안전이 위태로워도 사랑은 보상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기에 한 번도 희생을 상기시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준서는 나를 조용히 내보내야 할 불편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집이 완공되고 지현의 부모가 귀한 어른으로 자리 잡자마자 내 역할은 끝난 듯 나는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내가 차린 밥상은 지현에게 늘 짜거나 싱겁다고 비난받았고 그녀 어머니의 요리는 언제나 극찬을 받았다. 손주 교육에 대한 내 조언은 요즘 부모와 동떨어진 구닥다리라며 매번 무시당했다. 수년간 학교 행정가로 수백 가정을 도왔던 내 경험도 아무 소용없었다. 지현 부모만 쓰는 욕실을 청소하고 그들의 옷을 다려주었지만 수건을 접는 방법이 다르다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한 오랜 친구를 보러 오후 한나절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하자 지현은 바빠서 쇼핑을 해야 하니 그녀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어렵겠다 고 한숨을 쉬었다. 열이 나서 설거지도 겨우 할 만큼 아팠던 날 지현이 내가 빨래를 다 널었냐고 물을 때 준서는 휴대폰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반면 저녁 식사 중 그녀 어머니가 가볍게 기침을 하자 준서는 즉시 일어나 물을 가져다 주고 감기 기운이 있는지 의사까지 불렀다. 내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녀 부모의 사소한 불편함은 즉각적인 조치와 온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비상사태처럼 여겨졌다. 그 불균형은 굴욕적일 뿐 아니라 밤늦게까지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지현이 부모님은 반짝이는 집을 좋아한다 며 그 나이에 청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우겼기에 내 몸도 지쳐갔다. 심지어 한때 나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던 손주들마저 부모의 말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내가 함께 놀아주려 하면 항상 피곤하다. 방에서 쉬어야 한다. 고 말하며 마치 내가 더 이상 그들이 모이는 집안 공간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 내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한 공동의 공간으로 상상했던 거실은 이제 내가 청소할 때만 잠깐 들어가는 곳이 되었고 지현의 부모가 매일 소파를 차지하고 간식과 TV를 즐기는 동안 나는 아무런 인사도 받지 못한 채 그들 주위에서 먼지만 털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옷을 개거나 특별식을 준비해줘도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지만 수건이 조금이라도 덜 말랐다거나 접시가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았을 때는 크게 불평했다. 그녀의 부모님 생일잔치는 케이크와 장식, 값비싼 선물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내 생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준서는 남은 페이스트리를 건네주며 올해는 너무 바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무심하게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에게는 새 가구와 안마의자를 사주며 편안함을 챙겨주면서 내가 중고 안락의자 하나만 부탁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 며 거절했고 동시에 그녀의 부모 방에는 고급 침구를 사주었다. 부당함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나는 이 집에 결코 동등하게 환영받은 적이 없으며 내가 유용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는 한 참아주기만 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뚜렷이 깨달았다. 어느 날 지현이 동생과 통화하며 내가 갈 데가 없다는 말과 저 여자가 저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해질지를 웃으며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고 그들이 몇 달 전부터 나를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건물을 정했고 임대 계약도 마쳤으며 이삿날까지 잡아두었으니 나는 감정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옮겨야 할 가구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따지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은 침묵이 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 집 지을 때부터 보관해온 모든 서류, 매매계약서, 은행명세서, 영수증, 공과금 계약서, 세금 기록을 모았다. 모든 서류에는 내 이름만이 소유주이자 납부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준서와 지현은 내가 단지 계약금만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담보대출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모든 공과금 계좌가 준서의 신용이 약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에 대한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우리가 함께 살기로 동의하기 전 내 입지를 얼마나 철저히 다져왔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 해가 뜰 무렵 나는 그들의 안락한 삶을 무너뜨리고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리한 바인더를 완성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팅 일정을 잡았고 필요하다면 즉시 퇴거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배신 행위 하나하나를 설명해 혹시 있을 저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공과금 회사에 연락해 명의 변경 및 해지 절차를 확인했으며 내 이름이 빠지는 즉시 그들이 더 이상 전기, 수도, 가스를 쓸 수 없도록 대비했다. 몇 년 전 내 집을 중개했던 부동산에도 연락해 긴급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집값이 지어진 이후 크게 올랐다는 걸 알기에 빠른 매각이 그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급히 구하게 만들 거란 걸 알았다. 내가 거는 전화 한 통, 서명하는 서류 한 장마다 그들이 지워버리려 했던 내 자신을 한 조각씩 되찾는 기분이었다. 정오가 되기 전 준서와 지현이 자신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줄도 모른 채 있는 동안 나는 내 계획의 첫 단계를 모두 마쳤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떠날 거라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이 집에서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다. 나는 오전 내내 법률 대리인, 재정 상담가, 공과금 회사와 미팅을 잡으며 내 퇴거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준비했고 서비스 해지 및 집안 성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 퇴거 통보문 작성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했다. 감정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니 현재 시세가 내가 처음 지불한 금액의 거의 2배에 달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준서와 지현이 개입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기엔 이미 늦은 뒤에야 알 수 있도록 비공개로 신속 매각을 최우선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내 주요 계좌에서 별도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기 시작해 혹시라도 준서가 절박하게 내 돈에 접근하거나 동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이미 시내 중심가의 보안과 컨시어지가 갖춰진 고급 아파트를 확보해두고 이삿짐 업체와 연락해 내 소지품 운송을 예약했다. 나는 내 퇴거와 그들의 강제 퇴거가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일정을 꼼꼼히 계산했고 그들이 내 이름이 빠진 뒤엔 공과금도, 집출입도, 매각 저지도 불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들이 내 권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충분히 보았기에 진실을 알게 되면 집을 지키려 온갖 비열한 수를 쓸 거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식사 시간 동안 나는 침묵을 지키며 지현이 부모님의 식단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녀가 수입 재료를 요구하고 배달 지연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집안일을 혼자서 감사나 도움 없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준서는 내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내 시선을 피했다. 마치 그도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물을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회피를 이용해 내 존재를 숨기고 그들이 내가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조용히 떠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지현은 부모님 방을 새로 꾸미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내가 떠나면 내 작은 공간을 홈오피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준서는 이 계획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묵묵히 그들의 빨래를 개면서 그들이 내가 전액을 지불해 마련한 집에서 내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뻔뻔함에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들은 이미 내가 집매매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기 위해 자물쇠 수리공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소유권 이전이 끝난 후에는 그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적 통지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정리한다는 핑계로 내 방의 작은 물건들을 상자에 옮기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갑작스럽고 효율적인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사 업체가 도착했을 때 혼란이 없도록 모든 상자에 꼼꼼히 라벨을 붙였다. 밤마다 나는 체크리스트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한 단계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고,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 내가 얼마나 쉽게 무시당했는지 경험한 후로는 절대 아무것도 운에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짐을 싸고 서류를 정리하느라 손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고, 지현이 한때 이웃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 집의 진짜 어른이고 나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던 그 말이 여전히 상처처럼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내가 세운 집에서 하인 취급을 받는 부당함이 내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고, 내가 준서를 위해 감내했던 모든 희생이 결국 이 순간 내 힘을 되찾게 해줄 것임을 스스로 되새겼다. 저녁이면 그들은 지현의 부모님과 거실에서 웃으며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화려한 식사를 즐겼고, 내가 식사를 했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단지 그들이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내 결심을 들키지 않으려 표정을 감추고, 그들이 말을 걸 때마다 침착하게 고개만 끄덕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집에 대한 권리를 지우는 서류를 마무리했다. 지현은 내가 떠나면 넓어진 공간으로 주방을 확장할 계획을 부모님께 자랑했고,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의를 빼앗기로 한 내 결정을 정당화했다. 그들은 지현의 부모님이 완전히 정착하면 친척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자고 이야기했고,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몇 주 안에 그들은 아무도 초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두 노부모와 두 어린 자녀를 갑작스럽게 받아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들은 내가 머물게 될 아파트에 대해 내 계획을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짐을 싸거나 공과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도, 내 나이와 건강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완전한 무관심은 내가 그들의 삶에서 무급 노동자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들이 돌아와 집이 잠겨 있고, 공과금이 끊기고, 그들의 짐이 모두 치워진 날이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긴 존엄을 되찾는 날이 될 것이라 다짐했다. 나는 매일 밤 몇 시간씩 그들이 진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질 모습을 상상했다.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을 열려고 애쓰고, 짐이 보관소에 옮겨진 것을 알게 되며 퇴거 통지서를 발견하는 그들의 충격을 그려보았다. 그들은 내게 배신이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 주었고, 이제 나는 그들에게 배신에는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무기력하다고,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변호사와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준서와 지현이 매매를 지연시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모든 법적 허점을 막은 채 주택 소유권을 개인 구매자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했다. 내 계획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차분히 지켜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완전히 무너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준서와 지현이 모두 출근한 금요일 오후에 잔금을 치르도록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그날 이사와 자물쇠 교체를 직접 감독할 완벽한 기회를 마련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회사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모든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확인해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오려 할 때 아무런 난방도, 불도, 편의도 남아있지 않게 했다. 남은 연금과 퇴직금도 모두 투자 계좌로 옮겨 퇴거 통지서가 도착한 후 준서가 내 자산에 접근하거나 동결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나는 이삿짐 센터와 보관 계약을 맺어 준서와 지현의 짐을 집에서 치운 후 30일 동안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지현 부모님의 휴가 계획을 논의하며 여행지와 활동을 두고 토론했고, 내 존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나는 조용히 그들의 빨래를 개었다. 그들은 내가 연금으로 여행 경비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여행 일정과 비용을 정리했다. 지현은 부모님이 더 나은 숙소를 누려야 한다며 내 옛방을 그들의 생활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마치 내가 이미 떠난 사람인 것처럼 말했으며 준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내 귀에 들리는 잔인한 이야기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침묵했다. 매일 그들이 지현의 부모님을 지혜롭고 현명하다며 칭찬하는 동안 내 기여는 구식이고 쓸모없다고 치부했고 나는 곧 그들의 말이 아무 의미 없어질 일의 체크리스트에 집중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나는 집이 팔리자마자 즉시 외부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도록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 준서와 지현의 열쇠가 더 이상 맞지 않게 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게 만들었다. 새 아파트의 부동산 관리 회사에 연락해 새 가구와 가전제품 배송을 확인했고 그들 흔적 없이 내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현의 부모님은 집에서 내 지위를 상기시키는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더러운 그릇을 치우라고 남겨두거나 아직도 여기 살 수 있으니 운이 좋은 줄 알라 며 하루 종일 새 수건과 간식을 요구했다. 나는 그들의 당연한 태도가 곧 절박함으로 바뀔 것을 알기에 모욕을 삼켰다. 나는 불평 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끊임없는 비난에도 무표정으로 지현이 부모님 기대에 더 노력하라 고 한숨 쉬며 말할 때도 침착했다.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었음에도 준서는 한 번도 나를 변호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지현이 내가 침구를 개거나 식료품을 정리하는 방식에 불평해도 못 들은 척했다. 내 집안일이 그녀의 불가능한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 한 투명한 존재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지현 아버지의 생일을 호화로운 저녁 식사와 값비싼 선물로 축하하면서 남편의 기일은 무시했다. 그 남자의 생명보험금이 집을 마련하는데 일부 사용되었음에도 아무런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 불균형은 내가 지현이 친구에게 요양원에 가면 더 행복할 것이라며 현대 가족과 함께 사는 걸 감당 못한다 고 농담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나를 이 집의 동반자가 아닌 스캔들 없이 치워야 할 일시적인 짐으로만 여겼음을 깨달았을 때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계속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들의 삶을 정리해주면서도 무구파인처럼 취급받았고 매일 모욕의 순간마다 그들이 언젠가 집에서 쫓겨날 때 내 만족이 더 클 것임을 되새겼다. 은행으로부터 집과 관련된 모든 계좌와 채무가 내 이름으로 정리되었고 준서는 매각 대금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집이 팔리는 날 준서, 지현, 그리고 그녀의 부모의 직장 주소로 퇴거 통지서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이삿짐 센터와 협의해 준서와 지현의 짐을 그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보관 창고로 옮기게 했고 보관료를 직접 내기 전까지는 짐을 찾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집이 팔리기 전날 나는 내 짐을 마지막으로 상자에 담아 방에 가지런히 쌓아두었고 이제 그들의 배은망덕과 잔인함에서 벗어나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변호사로부터 일정과 법적 보호 조치가 모두 확정됐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고 수주간 준비한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차분한 결의를 느꼈다. 그들은 내가 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 침묵이 곧 수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그날 아침 나는 작은 방에 서서 지현이 부모님과 내가 정착하면 친척들을 불러 여름 바비큐를 열 계획을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곧 그들의 오만이 스스로의 당연함에 짓눌려 무너질 것임을 조용히 되새겼다. 이삿짐 센터에 내 짐이 새 아파트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고 내가 떠나자마자 준서와 지현의 짐도 포장해 집에 그들의 가족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시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집 소유권 이전 서류에 최종 서명했고 준서, 지현, 그리고 그녀의 부모에게 보낼 퇴거 통지서 사본을 받아두었다. 이 모든 통지서는 그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직장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월요일 아침으로 예정된 모든 공과금 해지 역시 승인해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오려 할 때 전기, 수도, 난방이 모두 끊긴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안락함 없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집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며 내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지 서랍과 찬장을 확인할 때 지현이 내
구식 청소 방법을 불평하며 그녀의 부모님이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제 곧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걸 알기에 그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느껴지는지. 준서는 부엌 조리대에 저녁을 일찍 준비하라는 쪽지를 남겼다. 지현의 부모님이 저녁 산책 전에 식사하길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쪽지를 만지지도 않은 채 바라보며 내가 보이지 않는 하인 취급을 받으며 수없이 많은 식사를 준비했지만 단 한 번의 감사 인사도 받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내가 떠난 직후 자물쇠 수리공이 도착해 집안의 모든 자물쇠를 1시간 만에 교체했고 새 열쇠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준서와 지현의 옛 열쇠는 이제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해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고 모든 공과금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내 가구를 조심스럽게 들여와 내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배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꼈다. 준선의 가족이 퇴근해 평소처럼 집으로 향할 즈음 그들의 가구와 옷까지 하나하나까지 이미 도시 반대편의 안전한 보관 창고에 밀봉되어 있었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 집이라 여긴 집은 텅 빈 채 문이 잠기고 모든 공과금이 끊긴 상태였다. 그들이 열쇠를 돌리다 자물쇠가 바뀐 걸 알고 당황하는 모습, 내 번호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화를 반복하다가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30일 내로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명도의 통지를 읽고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몇 달 동안 나에게 온갖 잔소리와 명령을 퍼부으며 내 집안일의 사소한 부분까지 비난하던 지현의 부모는 이제 남의 집 앞에 선 이방인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권리라 믿던 안락함은 집과 함께 사라졌다. 준서는 아내가 당장 해결책을 찾으라고 다그칠 때 침묵을 선택한 대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고 준서가 어쩔 줄 몰라 더듬거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 여겼던 어머니가 모든 패를 쥐고 있었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보관업체는 그들의 짐을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는 확인서와 함께 요금 청구서를 발행했고 나는 그 청구서를 준서의 이메일로 직접 보내도록 지시했다. 이제 자신의 가구를 되찾기 위해서조차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 변호사는 집 매각 대금이 내 개인 계좌에 입금 완료되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준서는 빚만 남긴 채 내 식구와 두 노부모를 단기간에 이사시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복수의 힘은 고함이나 대립에 있지 않았다. 텅 빈 집의 침묵과 되돌릴 수 없는 법적 문서의 최종성에 있었다. 그들은 첫날 밤을 노숙하며 서로를 탓할 것이고 나는 새 아파트에서 누구에게도 손끝 하나 보탤 의무 없이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내 친절을 약점으로 여겼다. 내가 절대 맞서지 않을 거라 여겼다. 나는 그들이 사실을 알게 된 지 몇 시간 만에 쏟아진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무시했다. 이미 번호를 바꿨고 변호사에게 모든 연락을 이름했기에 그들이 절박하게 애원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멀리서 준서와 지현이 부동산 중개인, 공과금 회사, 그리고 내 옛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법적 소유권 문서와 명도 통지를 근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만을 받았다. 몇 달 동안 내 거실에서 빈둥거리며 신선한 식사를 요구하던 지현의 부모는 이제 갑작스레 아무도 6명을 받아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서가 급히 빌린 비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임시 매트 위에 잠들 수밖에 없었다. 보관업체로부터 준서가 3주간 요금 납부를 미뤄 연체료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는 어떤 변명에도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준서는 지인을 통해 내게 재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오해였다는 변명을 내세웠지만 나는 모든 지인과 친척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라고 했다.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평화를 원한다. 내 침묵이 어떤 대립보다 더 큰 울림이 되길 바랐다. 지현은 값비싼 가구, 고급 가전, 가족 유품까지 보관료 민 없이 한 달 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 들었지만 나는 그녀가 내 존재를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며 내 뒤에서 비웃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준서의 절박함은 자신의 이름이 어떤 공과금 계정이나 부동산 서류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에 달했다. 그는 집 매각을 막거나 보상을 요구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현의 부모에게 자신들이 자기 것처럼 여겼던 집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저는 은행으로부터 집 매각 대금 전액이 새 계좌에 성공적으로 입금되었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준서나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를 딸의 짐이라 비난했던 지현의 부모는 이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욕실도 없이 가사도우미도 없이 그들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줄 사람도 없이 갇혀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조롱하던 여자가 사실은 그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음을 깨달으며 분노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준서는 지인을 통해 제 새 주소를 알아내고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우편물을 변호사에게로 이관하도록 조치해 두었기에 그의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글을 읽을 일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그들의 점점 더 다급해지는 연락 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저는 애초에 그들의 사랑과 존중이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만 조건부였고 그것이 사라지자 가족의 충성심이나 배려도 함께 사라졌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내온 최종 정산서를 검토하며 준서와 지현 가족이 남은 자산도 저축도 법적 대응책도 없이 남겨졌음을 확인했고 저는 변호사에게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라는 한마디와 함께 모든 관련 서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제 존엄을 빼앗고 저를 마치 버려도 되는 존재처럼 대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 믿었던 삶에서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결코 맞서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침묵이 곧 항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온 최신 법적 서류를 검토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의무가 제 이름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준서가 매각의 이의를 제기하려던 시도는 소유권이나 금전적 기여가 전혀 없었기에 법원에서 즉각 기각되어 보상이나 소유권 회복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관업체의 준서에게 연체료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남은 물품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최종 통지서를 보내도록 승인했고 준서의 경제적 상황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곧 지현의 디자이너, 가구와 명품들이 낯선 이들에게 경매로 넘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가족을 위한 거처를 마련할 돈을 빌리려 먼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연락했지만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가 집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된 모든 친척이 거절했다고 했고 그들이 한때 의지하던 가족 네트워크가 배신의 무게에 무너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를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늙은이 라며 비웃던 지현의 부모는 이제 한숨과 불만이 가득한 집주인 부부와 함께 이중주택에 갇혀 더 이상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재정상담가와 상의해 집 매각 대금 일부를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투자처로 옮겼고 다시는 저를 소모품 취급한 이들의 의견이나 필요를 고려할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는 준서가 중재를 간청하는 여러 편지를 보내왔고 지현의 부모가 상황을 조종했다며 과거의 행동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했지만 저는 모든 편지를 미개봉 상태로 돌려보내며 미숙은 더 이상 어떠한 의무나 소통의 의지도 없다. 고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절박함에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직접 연락해 매각 이유를 따지고 법적 조치를 운운했지만 그의 이름이 한 번도 서류에 등장한 적 없고 모든 거래가 법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현은 집을 잃은 책임을 전적으로 준서에게 돌리며 아이들 앞에서 고함을 쳤고 그녀의 부모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으며 저는 더 이상 내놓을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준서의 점점 커지는 불안을 상상했습니다. 보관업체는 미수령 물품의 처분을 최종 통지했고 저는 지체 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제 준서와 지현 가족은 새 임대료와 늘어나는 빚에 시달리며 모든 소유물을 직접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추가 연락 시도에 대비해 접근금지 경고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준서나 지현이 계속 저를 그들의 문제에 끌어들이려 한다면 법적 조치가 따를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의 역할에서 내쫓았고 제가 지은 집에서 제 존재를 지웠으며 저의 존재 자체를 조용히 제거해야 할 불편한 것으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모든 소유권 기록에서 지워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안정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후회한다는 말만 들으면 용서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과가 자신들의 몰락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로부터 최종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준서의 마지막 매각 이의제기가 모든 법적, 재정적 기록이 그의 소유권이나 기여가 전혀 없음을 입증함에 따라 심리 없이 기각되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이로써 준서는 한때 가족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집의 완전한 상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준서가 연체료를 내지 않아 남아있던 보관품 전부의 처분을 승인했고 이제 지현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가구와 가전제품 하나하나가 할인된 가격에 낯선 이들에게 팔려나가게 되었으며 지현은 부모님께 그들의 물건이 사라진 이유를 해명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먼 친척을 통해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준서와 지현 가족은 벽지가 벗겨진 비좁은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공간이 없어 지현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먼 친척 집의 작은 손님방을 빌려 머물렀으나 그곳에서도 눈치만 보며 왜 수년간 준서 가족에게 의지해온 노부부가 이제는 자기 집도 없이 떠도는지에 대한 의문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현은 매주 상황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며 준서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본인은 취업을 거부한 채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며 여전히 자신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며 내가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서는 변호사에게 화해의 기회를 간청하며 자신이 나를 마땅히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편지를 또 보냈지만 나는 법무팀에 모든 봉투를 반송하고 추가 접촉 시 괴롭힘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공식 경고문을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지현은 나의 옛 이웃과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그들을 조종해 자신의 가족을 용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압박하려 했지만 그들은 지현이 내 집에 머무는 동안 내 나이와 쓸모없는 가치관을 비웃던 말을 기억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투자금이 늘어난 최근 은행 명세서를 보며 더 이상 준서의 필요를 고려하거나 지현의 비난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싱글맘을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이들보다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특별식과 독립된 방을 요구하던 지현의 부모는 이제 친척 집의 작은 손님방을 겨우 얻어 눈치만 보며 요구도 무시당하고 자신들이 내게 아무렇지 않게 안겨주었던 불편함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준서의 직장에도 가족의 주거 위기가 알려졌는데 지현이 근무 시간 중 계속 전화해 임대인 및 친척과의 다툼을 처리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며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준 어머니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완불된 집을 잃은 남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한때 지현이 안정적이고 부유한 집안에 시집갔다고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지현이 소셜미디어에서 나를 비난하며 가족을 망쳤다고 공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잔인함과 특권의식은 언급하지 않은 채 나를 탓하는 모습을 본 뒤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나를 할머니라 부르며 웃던 그들의 아이들조차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왜 다시 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냐고 묻곤 했지만 준서와 지현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들의 이기심과 근시안적 선택이 몰락의 원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모든 법적 장치가 완비되어 더 이상 그들의 존재나 요구에 시달릴 일이 없다고 확인해줬고, 나는 모든 남은 사안을, 미숙은 가족에 대한 의무도, 연락을 재개할 의사도 없다는 한마디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세운 집에서 나를 지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고통받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잘못 믿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서와 지현이 가족조정기관에 내가 부당하게 행동해 예고 없이 그들을 집 없이 만들었다며 공식 민원을 접수했으나 내가 유일한 법적 소유주임이 입증되고 매각 및 퇴거 절차도 모두 법에 따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자 즉시 각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추가 괴롭힘을 막기 위한 경고장 발송과 명예훼손이나 방해 시 곧바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불이익이 따르는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통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준서는 지인을 통해 또 한 번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그 편지를 뜯지 않은 채 다시 돌려보내고 앞으로 준서 가족의 중개 역할을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현은 부모님과 여러 친구들에게 내가 잔인하고 이기적인 여자라며 오랜 세월 그 집에서 살아온 후 그녀의 아들과 손주들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목격한 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지지하지 않았고 그녀가 나를 무시하며 가족 활동에서 제외했던 일을 기억해냈다. 보관업체는 준서와 지현의 가정에서 남겨진 모든 물품이 공매로 처분되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집을 급히 떠날 때 캐리어에 담아 나온 것 외에는 가구도, 가전제품도, 개인 소지품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한때 특정한 식사 준비와 별도의 숙소를 요구하던 지현의 부모는 이제 먼 친척 집의 비좁은 손님방에서 지내며 특별한 부탁을 할 수 없고 오래 머물러 눈치 보는 불청객처럼 대우받고 있었다. 준서는 가족을 위한 더 큰 아파트를 구하려 했으나 신용불량과 부족한 소득으로 집주인들이 계속 임대 신청을 거절했고 직장에서는 잦은 결근으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다. 그는 일과 주거 문제,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런 기여도 없이 익숙했던 삶을 망쳤다고 비난하는 지현 부모의 불만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나는 재정 담당자에게 내 모든 자산을 통합하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청구로부터도 보호하라고 지시하여 내 남은 생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했다. 지현의 친구들은 그녀가 가족 붕괴의 책임을 내게 돌리는 SNS 게시물을 본 후 연락을 끊었고 몇몇은 오랜 대화 끝에 그동안 그녀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후원해온 나에 대해 오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용히 팔로우를 끊었다. 한때 나를 향해 웃으며 달려오던 준서의 아이들은 불안정한 거주 환경 탓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왜 더 이상 할머니 집에 갈 수 없냐고 부모에게 물었지만 준서는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까봐 답을 피했다. 지인의 전언에 따르면 지현 부모는 친척들에게 준서가 집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며 애초에 이사 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자신들을 하인처럼 대했던 몇 달은 무시한 채 모든 불편과 불안을 준서 탓으로 돌렸다. 준서는 지현에게 아르바이트라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은 부모와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며 거절했고 내가 수십 년간 희생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가족을 버렸다고 나를 비난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준서와 지현에게 마지막 통보를 보내 앞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접근 금지 명령과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불이익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알리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친척이나 지인에게 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라고 허락했다. 그들은 한때 조용히 내 삶에서 나를 밀어내고 내 기여의 이익만 누리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탐욕과 무례에서 비롯된 행동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내 연민에 기대했고 후회가 용서를 불러올 것이라 믿었으나 그들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변호사로부터 준서가 마지막으로 가족 중재를 요청하며 감정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을 내 개입의 사유로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내가 내 자금으로 마련한 집에서 그들이 나를 대했던 증거와 내 모든 조치가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자료가 제시되자 즉시 기각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지현은 여러 친척들에게 울며 전화를 걸어 내가 자신들의 삶을 망쳤다고 호소했지만 그녀가 예전에 나를 짐이라 부르고 내 동의 없이 내쫓는 것을 비웃었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준서의 직장에서는 반복되는 결근과 전화로 인해 공식 경고가 내려졌고 직장 내에서는 그가 어머니의 체면을 지키지 못해 완납된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때 개인 욕실과 특별 식단을 요구하던 지현 부모는 가족 중 아무도 그들의 권리의식과 뒷바라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보고 나서 함께 살려 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일부 들어가는 작은 노인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제공한 넓은 집과 편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된 준서의 아이들은 왜 할머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냐고 부모에게 물었고 준서와 지현은 가족 붕괴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화를 내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준서와 지현이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그들이 제3자를 동원해 내게 금전적 지원을 강요하려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저희 재정상담사는 집을 판 이후로 제 투자가 꾸준히 성장해왔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자원이 바닥날 걱정 없이 무기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년 여성들을 돕는 자선 프로젝트들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제 유산이 한 가족의 배신을 훨씬 넘어 오래도록 이어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준서는 제 새 아파트 주소를 예전 지인을 통해 알아내고 저를 만나려 시도했다고 전해졌지만 경비원은 그나 그의 가족 어떤 사람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시받아 즉시 그를 돌려보냈으며 그는 출입이 거부된 후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현은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에게 부모님의 건강 악화와 자녀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메일을 보냈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읽지 않았고 이전 모든 연락과 마찬가지로 읽지 않은 채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임대주택에서 밀린 월세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하며 완전히 몰락했고 지현의 부모는 원래 집으로 이사온 것을 후회하며 준서가 그들이 영원히 살 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탓했습니다. 지현이 이웃들에게 저에 대해 한 말을 후회하며 사과하고 싶다고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그녀가 제 희생을 무시하고 제 수고로 모은 돈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를 구시대적 가치에 집착한다고 비난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라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호소가 제 결심을 녹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잘못 믿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준서와 지현이 몇 달간 월세를 내지 않아 현재 임대주택에서의 퇴거가 확정되어 벽을 공유하는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사생활이 없으며 이웃들이 소음과 과밀을 끊임없이 불평한다는 마지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현의 부모는 영구적으로 보조노인 시설로 옮겨졌고 음식과 숙소에 대한 그들의 불만은 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법률팀에 앞으로 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 접촉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인 접근 금지 명령과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것임을 경고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제가 그들 없이 쌓아올린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준서의 자녀들은 더 이상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어 공립학교로 전학했고 지인들로부터 두 아이 모두 자신들이 사랑했던 큰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와 왜 할머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서와 지현은 이에 대해 정직하게 답하기보다는 분노와 책임 전가로 일관했습니다. 지현의 예전 친구들은 그녀의 특권의식과 저를 소외시키는데 가담한 사실을 알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 지현은 예전 집에서의 모임 사진을 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년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자산 일부를 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저를 그들의 안락을 위한 장애물로 주저없이 버려도 되는 짐으로 여겼던 이들보다 훨씬 더 연민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정 상담사는 제 포트폴리오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저는 누구에게도 양보나 타협, 의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준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거절에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이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고통받으면 제가 용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못 믿었습니다.